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떻게 오늘 좀 푹 쉬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보내고 계시나요? 네, 주말에는 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지금 추워서 바람 좀 그렇겠네요. 그래도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분석 요청하신 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하셨는데, 제가 이제 종목 분석 요청은,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신 분부터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걸 했고 지금 차례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몇 개 지금 더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걸 하고 해야 돼서 좀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데 그 이유가 전에도 한번 이제 다른 종목 롯데지주나 이런 걸 때도 그렇고, 네, LS 지주도 그렇고 제가 다른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지주사들은 지주사 분석법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목 하나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보다 이 지주사 분석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분석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되게 좀 봐야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떤 형태로 이제 종목 분석을 하는지 물어보신 적도 있으셔갖고, 이 지주사, 네, 지주사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일부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주사 분석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원익그룹, 원익홀딩스를 위해서 이제 지주사 분석하는 그 과정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익홀딩스 이 종목 네,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이거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뭐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했습니다. 기업을 알아가는 거는 전 너무 즐거워요. 이 종목 분석을 이제 요청하셔서 또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기업들 분석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렇게 종목 알려주시고 기업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또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고 이 과정 너무 좋습니다. 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제가 불평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앓는 소리 형태로 조금만 이제 한다면,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반 지주사하고 좀 달라요. 네. 옥상옥이라고 해갖고 이제 옥상 위에 옥상이 있는 그런 구조고, 약간 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SK 지주가 했던 그런 형태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서 또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앓는 소리가 뭐냐면요, 뭐 이 종목 분석하는데 거의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정확하게 좀 정보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정보 전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왕이면은 잘 이렇게 주식을 오래 안 하셨거나 아직 그 초보이신 분들도 기업 분석을 좀 더 이렇게 잘 알아가실 수 있게,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원익홀딩스 보유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그룹이 있구나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좀 그래도 알기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서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이제 보고, 제가 다른 사람들, 이쪽 잘 모르는, 주식 잘 모르고, 뭐, 이렇게 기업 분석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제가 쓴 글, 제가 표현하는 것들, 이게 어려운 게 있는지, 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해요. 기존에 이제 종목 분석할 때도, 최대한 이제 좀 난해한 부분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이제 지주사도 되게 독특한 형태의 구조의 지주사다 보니까
옥상옥이라 그랬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옥상옥 구조의 또 지주사,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사업이 있는 또 지주사,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좀 봐야 되는 게 많습니다.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야 또 판단을 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종목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제가 좀 밀렸거든요.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 이렇게 밀려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원익홀딩스 좀 끝내고, 그러고 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저는 이제 분석 방법이라던가 뭐 HTS 설정이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을 볼 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점들, 이런 걸 틈틈이 좀 많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설명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뉴스나 어떤 그 공지 이런 것들, 페이지들 잔뜩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정신없거든요. 창 막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하나 지금 만들어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한번 글을 올리면서, 이제 제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캡처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이제 보시고 캡처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이렇게 써놓은 거, 이게 제가 정리한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원익홀딩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익그룹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그룹이 어떤 데인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꼭 기업 실적만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던가,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들이 많거든요. 지주사라는 게 뭐예요? 지배구조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영어로 얘기하면 클리어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오너 일가가 너무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안 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사실 공정위에서 많이 요구했던 게 이제 지주사 체제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순환 출자나 여러 가지로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삼성전자도 여전히 이제 삼성 기업도 지배구조가 복잡하죠. 계열사 여기가 저기, 뭐 삼성생명이 이쪽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또 저기 갖고 있고, 뭐 계열사 간에 서로, 삼성 SDS가 또 어디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삼성 그룹 내에서도 서로 간에 막 지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 일가나 이런 쪽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이제 지배구조 계산할 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도 그걸 추적하기 어렵고, 일반 주주들도 그런 거를 이제 지분구조, 대주주나 이런 거 공시가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지분 관계를 파악하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좀 쉽고, 이제 좀 쉽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 체제, 지주회사가 이제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거죠. 관계사들을 자회사로. 그런 거를 공정위가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혜택도 많이 줬었거든요. 양도세 그 유예 혜택이나 많이 줬는데, 요즘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꽁수를 쓴다 이러면서 공정위가 다시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 이제 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이런 것도 뭐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 반영이라던가 배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회사들한테 보통 이제 부동산 임대나 또 뭐 자금이 있으면 자금 대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로열티를 많이 받죠. 롯데 지주도 이제 롯데 관계사들한테 롯데라는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거나 이제 상표권, 그 로열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정위가 이건 내부 거래라고 그래갖고 상당히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이 내부 거래를 갖다가 명확하게 공시 안 하면은 또 그것도 불법이다 그런 적도 있는데, 그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어쨌든 획기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관계사 간의 지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화해서 해라. 그리고 회계에서 반영하고, 그걸 통해서 관계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뭐 세금 낼 건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의 이제 그런 경제 활동 중에 하나로 본 적이 있었는데, 또 공정위가 그런 적이 또 있어요. 이 내부 거래가 또 기업에서 오너일가 뭐 어떤 특별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게 부당한 자금 흐름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해서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좀 많고 이제 복잡한데요. 제가 좀 앞에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 원익이라는 회사가 그룹이죠. 거의 뭐 여기 그 이용환 회장이 뭐 맨바닥에서 일궈낸 그 그룹이고요. 그래서 삼성하고 함께 이제 성장 알짜 회사인데, 기존에는 이제 무역상 했어요.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 관련된 거 수출입해갖고 그걸로 돈을 벌던 작은 회사가, 삼성전자가 예전에 어떤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막 수입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면 돈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런 형태의 반도체 회사로 가는 첫발을 내딛었죠. 되게 그 감각이 있고,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감각적인 그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그런 게 많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용환 회장님. 마치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처럼 어떤 시장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승부사적이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되게 출중하신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그룹은 처음에는 되게 뭐 무역상 하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데인데, 이렇게 뭐 산업용 원료나 조명, 의료기기 이런 것만 이제 수출입했어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제 했던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용 소자, 거기 사용되는 건데, 이제 쿼츠웨어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쿼츠웨어 같은 경우는 원익 QNC 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반도체 생산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웨이퍼나 이런 거 오염되는 거 방지도 하고 하는 그런 거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거 보고 이제 국산하면 큰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QM이라고 실제 쿼츠 쪽을 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기를 통해서 하면은 돈이 되겠다 해갖고 노력 끝에 여기를 인수를 했고, 근데 인수해서 그냥 끝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용환 이 회장님이 그 삼성에 대해서는 되게 영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삼성에 이제 해갖고 이 쿼츠웨어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그 반도체 거기에다 납품을 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대표적인 그 반도체 회사고, 그런 데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발주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간에 과정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해갖고 이제 삼성이 납품을 시작했어요. 뭐 삼성이라고 하면은 뭐 완전히 뭐 믿을 만한 고객이죠. 그쵸? 그게 하나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 필요로 하는 거죠. 삼성이 요구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사항들 파악하면서 이제 기업을 읽어가는 그런 첫발이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국산화를 하면 이제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반도체 관련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하면은 뭔가 돈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청송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그리고 아토 이런 데를 인수하고 합병하고 해갖고 지금 이제 원익 IPS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익 IPS의 대표이사를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연구소에서 상무를 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을 했었던 이제 이현덕 대표이사, 이현덕 이분을 갖다가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삼성하고 어떤 커넥션을 만드는 거죠.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삼성하고의 어떤 거래가 많았고, 삼성을 통한 매출을 계속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LCD 저가 공세하고 막 이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도 그런 게 있지만 LCD 사업은 사실상 중단하고 OLED나 이런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도 LCD 사업을 이제 중단하면서 그쪽 관련해 갖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관계사들 많거든. 관계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MS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원 EP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OLED 쪽 삼성이 이제 아몰레드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그쪽 OLED나 이런 쪽도 좀 진출을 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 LCD 사업 거기 관련된 이제 CMS 저 관계 계열사에 대해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삼성이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데 아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LED, OLED 쪽으로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LCD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업 확장의 효과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015년도 그 삼성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라인에서 네온가스 같이 뭐 특수가스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이제 처리하고 뭐하고 할 때 그 공정이 이제 필요한데 2015년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네온가스는 주요 생산국이에요. 되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2015년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이 발생해 갖고 전쟁이 나니까 뭐 수급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전쟁 상태에서 내전 상태에서 가스 생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멈춰지고 가격도 급상승하고 뭐 공급 라인이고 뭐 다 끊기겠죠. 생산 라인, 공급 라인 다 엉망이 돼 갖고 저게 있어야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장비를 만드는데 근데 저게 없으니까 당장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 가격을 떠나서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제품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네 그냥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 보내갖고 그것도 내전 중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갖고는 그냥 생산업체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딜을 해서 삼성에 이제 네온가스 공급합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네온가스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와갖고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우리가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좋죠. 그쵸? 그러니까 신뢰가 올라가겠죠. 신뢰가 올라가고 고맙잖아요. 어쨌든 고마우니까 아무래도 원익한테 사업을 더 이제 주게 됩니다. 이제 수주를 더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네 점점 여기 제가 작성하다가 조금 오타가 났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이거 잘못 쓴 거죠. 뒤에 옮긴다는 게 잘못 왔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을 통해서 매출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그냥 막 상승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다 좋은데 삼성에 대한 그 의존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기업이 고객사가 한 곳으로 돼 있고 그 고객사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이제 가격 협상이라든가 여러 딜을 해야 되는데 그 딜을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고 그 고객사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고객사가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환 이 회장님도 그걸 안 거죠. 알기 때문에 거래처가 좀 다양화 그리고 다각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삼성이 이제 아몰레드 스마트폰에 이제 아몰레드 도입을 하고 할 때 네. 이걸 보고 이제 OLED 쪽도 이제 사업이 확장되겠다 이제 본 겁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는 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인수 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원익 테라세미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OLED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 네, 그걸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를 인수해갖고 그때 자기 회사로 다시 합병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선 시스템을 인수한 다음에 사실 여기는 이제 빼먹었지만 여기죠. QME 이걸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여기서 네
그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첫 발을 내딛고 나서 본연의 그 자기가 했던 이 사업체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인수시키는 형태로, 이쪽으로 인수시키는 형태로 또 합병을 해갖고 회사를 또 이렇게 규모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IPS, 네, 청성 시스템 인수한 다음에 또 아토, 여기를 경쟁사예요. 경쟁사에서 인수해갖고 또 다시, 그러니까 인수하고 유사업 그 기업이나 이제 뭐 그 내부인 그 관계사나 이런 데랑 같이 합병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테라세미콘 인수해서 이걸 한 다음에 원익 테라세미콘하고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이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원익 테라세미콘을 갖다가 합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자체가 완전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여기서 이제 OLED 기술을 어느 정도 그 보유하게 되거든요. 보유하게 돼요. OLED 관련돼서 이제 장비, 이런 열처리 장비나 이건 도입을 하는데,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 하면 어떡해요. 또 중국도 따라하잖아요. 따라오고, OLED 시장 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막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OLED 패널 쪽, 여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들어오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런 거 읽어낸 겁니다. 삼성이 하면은 뭐 중국부터 다른 데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중국을 이제 타진을 합니다. 중국을 타진해 갖고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이. 근데 보세요. 2017년도 1억 원인 게 불과 1년 만에 486억. 그 다음에는 2352억. 막 늘어납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이제 삼성이 OLED 하는 거 뭐 따라가야죠.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관련된,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걸 갖고 있는 데들의 장비를 쓰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걸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 삼성 IPS, 삼성이 죄송합니다. 원익 IPS에서 이 OLED 관련된 장비들을 중국에 판매를 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OLED 쪽을 하려고 하지만 LCD 쪽도 뭐 저가 공사하고 물량 공사하면서 LCD 쪽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여전히 LCD 패널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LCD 같은데 뭐 저가 스마트폰으로 LCD 같은 경우가 여전히 수요가 많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LCD가 언젠간 이제 OLED한테 밀리는 날이 오겠지만 여전히 LCD 수요가 한동안 이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LCD, 네, LCD 이 자체 저기 위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CMS,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있던 LCD 쪽 여기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LCD 이쪽 관련해서도 시장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객사를 다각화시키는 거죠. 네, 다양화하는 겁니다. 삼성 외에 고객사들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위에서 이제 원익 IPS하고 테라세미콘 OLED 관련해서, 네, 제가 어디 있었죠? 네, OLED 관련해서 테라세미콘을 갖다가 해서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테라세미콘까지 이제 해서 인수해갖고 OLED의 그 기술력까지 갖췄는데, 사실 원익 IPS하고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할 때 사회이사로, 네, 전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였죠. 권호철 하이닉스,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 고문인데 사회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네, 합병 시절에. 이거 왜 그랬겠어요? 하이닉스를 이제 고객사로 염두에 둔 거예요. SK 하이닉스. 여기에 고문이니까 달이 낮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 장비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원익 IPS는 완전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가 된 거예요. 전문 기업이. 그리고 규모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계속. 네, 납품 규모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이죠. 2020년 말에 P&E 솔루션 2차 전지 관련된 거죠. 거기 1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돈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1,000억 원인데 80%나 800억 정도는 그러니까 차관은 은행 쪽에서 이제 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800억 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 그 중에 자사주 한 103억 정도 이제 103억 정도를 이제 매매를 해갖고
이제 현금을 뭐 만들었고요. 103억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원익홀딩스가 이제 P&E 솔루션을 인수했는데, 원익 솔루션도 현금 보유율이 좀 돼요. 네, 현금 보유율이 되는데, 현금 보유에서 뭐 100억도 안 되는 돈만 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800억은 외부에서 그냥 동원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뭐 800억 정도 부채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이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원익홀딩스도 워낙에 뭐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몇백억, 700억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 차관통해서 사실 큰 돈, 상대적으로 큰 돈 안 들이고 인수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P&E 솔루션 자체적인 매출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이제 2차전지, 네, 이 2차전지 관련된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활성화 포메이션 사이클러 이런 장비들 가지고 있는데, 이쪽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진입장벽들이 낮아요. 그렇게 뭐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형태의 그런 기술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 갖고 P&E 솔루션 자체가 지금 영업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 솔루션에 이제 대주주자 그 대표이사가 자기 지분을 전체 넘기고 경영권을 물러나면서 이 P&E 솔루션을 이 원익홀딩스 쪽에 넘긴 겁니다. 사업이 지금 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P&E 솔루션의 어떤 매출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하고 원익 테라콘 그 합병 때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이사였고, 지금도 이제 SK 하이닉스 이름만 바뀐 거죠. 권호철 그 고문, 네, 사회이사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에다 매출을 빠르게 막 늘려나갔어요. 매출이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P&E 솔루션 보세요. 여기 가진 기술,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술, 뭐 이것도 언젠가 활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P&E 솔루션 자체가 이 2차전지 관련된 그런 뭐 활성화, 이제 포메이션이라든가 사이클러 있죠. 여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요. 영업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이걸 뭐 만들어 갈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하고 SK, 예, 여기가 고객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3인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사가 추가로 확보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맞는 게 있으면 또 납품할 수도 있겠죠. 이제 반도체 회사, 이제 반도체 공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단순히 2차전지 관련 테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뭘까? 어디에 그 영향을 줄까? 결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IPS, 네, QNC도 그렇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그동안 역사를 보면 삼성 IPS가 자꾸 삼성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원익 IPS, 원익 IPS나 원익 QNC가 있겠지만 QNC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를 보면 원익 IPS가 주력이에요. 주력. 이게 주력입니다. 이 원익에서는 알짜예요. 이게 원익 IPS.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원익그룹에서는 여러 지금 상장사들이 많아요. 원익 IPS, 원익, 그다음 원익홀딩스,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만 쭉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익 쪽에는 투자한다 그러면 원익 IPS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력이에요. 그럼 뭐예요? 원익 IPS의 사업 다각도를 위해서 또 여기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은 이용환 회장님 자체가 인수한 다음에 꼭 합병하고 이렇게 뭐 합병하거나 통합하고 이러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기업을 키워왔거든요. 그럼 P&E 솔루션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에 또 주체인 IPS하고도 또 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이클러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P&E 솔루션 관련된 설명입니다. 왜 인수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뭐 하는 데인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주력이 이제 활성화 포메이션 사이클러인데, 포메이션은 이제 배터리, 네, 방전을 반복해서 배터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러 장비는 이제 배터리 셀 모듈 연구 이제 개발할 때 R&D죠. 사이클 수명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사용하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전기차 개발하는 기업에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 낮아갖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이게 지금 P&E 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환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해요. 기술력 있는데 돈 없는 기업들, 뭔가 어려운 기업들 잘 찾아내갖고 거기에 딱 돈 대면서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얻으면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네,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고객사가 지금 막 늘어나죠. 이러면서 삼성에 대한 의존도는 좀 되게 낮춰지고 있어요. 자, 근데 원익을 투자를 할 때, 원익 관련된 데 투자를 하실 때 하나 보셔야 되는 외생 변수, 이제 외부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경영 승계인데요. 이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경영 승계 의심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뭐냐면, 물론 이용환 회장 자체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은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본인 주식을 이제 내놔갖고 이거를 그냥 공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제 오픈된 회사로 만들 거냐? 아니면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 기업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건데, 현재 이제 의심 가는 상황은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상속하는 걸 지금 많이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주사 그 특징 지주사면서 이제 다른 지주사가 있는 옥상호 구조인데 요거는 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원익 홀딩스가 사실은 지주사예요.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P&E 솔루션. 네. 뭐 이런 걸 다 거느리고 있는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 사업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런 가스 관련된 거, 반도체나 이제 모니터 관련돼서 필요한 가스나 그 가스 파이프 이런 거, 그다음 모니터링, 그런데 자체 사업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지주사인데, 자 보면은 원익 홀딩스 시총이 네 이렇게 돼요. 원익 IPS 알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총도 제일 높죠.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스, 특수가스 이제 하는 데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가족한테 어떤 그 승계를 한다 그럴 때 이 전체 회사를 놓고 보실 때 어디가 날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원익 IPS 덩치 너무 크죠. 그 경영권 승계라는 건 뭐냐면, 삼성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결국 지분입니다. 지분. 과연 어느 정도 지분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할 수 있느냐. 지배력이라는 게 결국 내 지분을 갖고 내가 회사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분이 거의 없으면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낮으니까 뭐 주총도 그렇고 이런 데서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뭐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지배력은 강하죠. 물론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50.1%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면 50.1이라는 거는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보통 이제 주총에서 의결할 때 과반수 이상이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50.1%면 그냥 무조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요거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그 10% 정도,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10% 정도가 있으면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고 최대주주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을, 그 어떤 기업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원하는 대로 경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입니다. 10%면 좀 작죠. 자, 시총이 1,000억 원이면요, 10%면은 100억 원일게요. 100억이면은 10%면 10억이잖아요. 그쵸? 1,000억이면 근데 100억이 필요합니다. 시총이 100억일 때는 10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시총이 1,000억이 되면 100억이 필요해요. 10배가 넘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이제 지배구조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자녀들한테 이런 경영 승계를 한다는 거는 이 지분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지분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건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재용 이제 부회장 쪽으로 넘어갈 때 지분을 갖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보유지분 넘겨주면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경우니까 증여죠, 증여. 예, 양도세라고 하는데 사실 증여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
금액이 많을수록 사실 세금도 그렇고 원래 계산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하려고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쉽게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10%도 그렇고 이런 거 다 그냥 증여세 40%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10억 원어치 주식을 자녀한테 주면요, 증여세가 4억 원입니다. 네. 그럼 지분율은 그 10%에 해당되는 주식수를 똑같이 자녀가 받기 때문에 이용환 회장이 갖고 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만 있으면 어느 정도 지배력이 있다고 볼 때 그 10%를 자녀한테 넘겨줘서 10%를 받으면 받은 자녀가 똑같이 지배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어치의 주식이 자녀한테 넘어갔는데 40% 정도의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4억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죠. 근데 시총이 1000억 원이면요, 10% 필요한 돈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을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면 40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죠. 시총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제 오늘 새벽에 새벽에 한 건데 1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각 회사들 시총을 보시면 원익 보세요. 원익 2조, 뭐 못해도 지배력을 가져려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간다 치면요 6천억이 넘게 필요해요. 돈이 6천억이 넘는 돈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 대충 뭐 30%, 그 정도면 1800억 이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부담 크죠? 얘들도 뭐 등치가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한 30% 정도만 이제 지분을 40% 30% 한다고 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이거 한 5천억이라고 칠게요. 30%면은 150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40%면은 2천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2천억에다가 40% 하면은 800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얘 보세요, 얘. 38.18%. 제가 계산해 놨는데 원익이 보시면 이용환 회장 지분이 실질적으로 46.33%입니다. 왜냐면 원익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이용환 회장 자체 자기 주식이 38.18%인데 호라이즌 캐피털이 8.1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호라이즌 캐피털은 이용환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동일시 되는 거예요. 본인, 법인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러면 합하면 46.33%예요. 이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조단이에요, 이런 거. 이걸 물려주려면요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86억밖에 안 돼요, 원익은요. 그래서 지금 원익 홀딩스 위에 원익이 또 다른 지주사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886억 거기에 46.33 해봐야 410억이에요. 410억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면 돼요. 이 큰 기업 지금 보면은 3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 돼요. 3조가 넘어가는 기업에 410억만 있으면 원익이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고, 원익 홀딩스가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이번에 또 인수한 원익 여기 P&E 솔루션 다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익만 갖고 있으면 원익이 여기를 갖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익이 이 원익 홀딩스의 27.93%를 갖고 있어요, 지분. 근데 그러니까 원익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46.33%니까 거의 뭐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우호 지분 한 5%도 안 되는 것만 있으면은 50%가 넘어가니까 본인 의사결정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넘겨주면은 자녀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익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원익은 내 거라 쳐버리면, 보시면 여기 18.1% 원익 홀딩스, 그 다음에 여기 27.94%예요. 근데 또 호라이즌 캐피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분도 19.17%예요. 거기다가 27.9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한 47% 돼요. 이 원익 홀딩스. 그러니까 원익 홀딩스도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 4%도 안 되는 지분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의사결정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아주 건실한 자회사들이 쫙 포진해 있죠.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데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지배구조, 적은 돈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아주 되게 참 보면은 지배구조에서는 되게 멋있는 모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굳이 원익홀딩스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네, 원익 지금 410억 아까 요거 이제 계산했죠. 46.33%에 대해서 원익에 대해서는 410억 정도 돼요. 이 지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 증여세 대충 한 40%라고 아까처럼 가정을 하면 164억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9.1%인데 시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913억입니다. 여기다 40% 하면 365억. 3배는 아니구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0억 안팎이면 된대요. 3조가 넘는 기업을 증여세 150억 안팎이면은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게 사실이라면 원익은 일단 주가가 움직이기 힘듭니다. 시총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시총을 떨어뜨려 갖고 이 평가액을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금 더 떨어지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 원익 지분은 다 넘겨주고 본인은 이제 원익홀딩스 지분만 갖고 있다가 그래도 뭐 지분율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자녀들은 이걸 통해서 호라이즌 캐피탈까지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뭐 다 넘겨준다 가정할 때 자녀들은 이 지분을 통해서 원익을 지배를 하고 사실상 원익은 이제 자녀예요. 그리고 본인은 요걸 이렇게 해서 19점 몇이었죠? 19.17% 보유하고 그럼 원익홀딩스는 가족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영권에서 물러나겠다. 자녀들한테 완전히 이제 넘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넘기겠죠. 그럼 그때쯤에 또 원익홀딩스 주가가 또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내려가야 세금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원익 IPS 제가 왜 이제 얘가 알짜 같다고 하냐면요. 사업도 거의 이쪽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들. 근데 이 규모가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얘를 작업을 해서 자녀한테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호라이즌 캐피탈도 없고 이용환 회장 자기도 없어요. 원익도 없어요. 원익 홀딩스만 갖고 있습니다. QNC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원익 홀딩스 혼자 있어요. 워낙 덩치가 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른 이해관계,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지배구조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주가 부양을 안 한다던가 심지어는 이제 배당도 안 하는 뭐 그런 상황. 네, 그게 좀 벌어지기가 어렵죠. 자, 근데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 원익이 만약에 그런 그 뭐죠 경영권 승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은요 원익홀딩스, 네, 원익홀딩스의 그러니까 원익홀딩스가 이 밑에 회사의 지주회사지만 원익은 또 원익홀딩스의 지주회사예요. 그럼 여기에 배당금부터 다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이 구조에서 경영권 승계를 할 때 어쨌든 이런 세무적인 그 조사라든가 세무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족의 어떤 본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SK그룹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원익홀딩스가 배당을 높이면 보세요. 배당금의 46.33%를 이용환 회장이 가져갑니다. 그거를 뭐라 그렇게 되냐면 결국 오너가 착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정위도 그렇고 뭐 국세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만약에 원하는이 아니라 만약에 그 승계를 한다 그런다면 거기도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피하려면 원익홀딩스가 당분간은 이제 배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원익도 네, 배당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익이 배당하면은 사실상 제가 좀 아까 설명을 약간 좀 잘못했네요. 원익이 배당을 하면은 이제 이용환 회장이 46.33%를 가져가는데 원익홀딩스가 배당을 하면은 본인은 직접 배당 받는 금액은 19.117이에요. 근데 원익홀딩스가 배당 받는 게 27.93% 정도가 있죠. 100이라고 치면은 그냥 퉁쳐갖고 28 정도라고 할게요. 100이면은 본인이
여기서 이제 뭐 19.17이니까 19라고 하겠습니다. 19를 가져가요. 100에서 19를 본인이 직접 가져가고 원익이 28을 가져가는데 28에 또 요거 합한 거 있죠. 46.33. 네. 그러니까 뭐 28은 14니까 한 12, 13 그걸 또 가져가요. 그렇죠? 여기 배당된 거에 46.33.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착취해 간다. 이런 그 공정위가 사실은 계속 공격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옥상옥 그런 지배 구조에서는 그래서 공정위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거를 회피하면서 성공적으로 승계를 하려면 이런 논란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회사는 그렇게 되면은 배당 안 할 소지가 높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맞물리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배당을 하면 요 원익홀딩스의 지분대로 원익홀딩스가 이제 배당을 받아요. 100이면은 여기 33, 21, 거의 한 45. 이거를 원익홀딩스가 이제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에 대해서 또 요거 19.1 배당 받아가고 원익이 또 배당에 대해서 원익이 받은 배당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2차 배당을 하게 되면 또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부딪혀 있다 그러면은 원익 뭐 이쪽 기업은 배당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주가 분석은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따로 해드릴 건데 이런 형태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요약을 하면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46분 거의 50분 다 돼가네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원익 같은 경우에는 알짜 실제적으로 회사의 매출을 주도해 나가는 알짜 회사는 사실은 원익 IPS 이게 이 회사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원익 QNC 네. 물론 특수가스나 뭐 이런 쪽 관련해 갖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알짜인 것 같고 특히 원픽을 한다 그러면 탑픽은 이제 원익 IPS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P&E 솔루션도 어쨌든 합병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연결된 그 매출 구조나 순이익 구조가 좀 더 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수혜는 받겠지만 단독 지배 구조가 아니라 또 위에 또다시 이런 지주사가 있는 묘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번외의 논란들이 좀 많고 거기에 논란이 많다는 거는 우려도 많고 우려가 많으면 대형 투자처에서는 투자를 좀 뭐라 그럴까요? 주저하게 됩니다. 네, 이 주가를 그런 경영승계나 이렇게 엮일 경우에 주가 자체가 부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한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원익홀딩스는 자체 매출도 있어요. 이제 가스나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그 가스 그런 쪽이나 이제 파이프 쪽, 가스를 잘 보내기 위한 파이프, 그다음 모니터링 시스템들 이런 것도 해서 자체 매출도 있긴 한데 그래서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 매출 자체도 이제 잘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어쨌든 계속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꼭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P&E 솔루션 네, 이게 어느 쪽 그냥 내둘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또 뭐 원익 IPS나 이런 쪽 어디로 또 통합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P&E 솔루션으로 또 원익이 또 거의 한 40개 정도의 이런 관련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이제 이쪽으로 우회 상장하는 형태로 가게 될지 뭐 이런 거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정말 주가 분석할 때 다각도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익을 갖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원익 갖고 지배구조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특히 승계, 어떤 승계라는 경영권 승계라는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 네. 그 다음에 이 성장한 스토리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주사 특징이
내부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당금으로 매출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 지주사는 배당금, 그다음 부동산 이제 관계사들한테 부동산을 렌트해 줘서 받는 부동산 비용, 그리고 로열티 이제 그 상표권이죠. 그런 비용을 많이 받는데 사실 로열티나 부동산 렌트는 이제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부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주사는 진짜로 네, 분석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많고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종목처럼 실적 좋으니까 간다, 뭐 자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지주사도 뜬다, 이런 단순히 그런 논리로만 가진 않아요. 네. 물론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이 실적도 좋아지죠. 네. 그 지분법 손익이라 그러는데, 지분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자회사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거든요. 네. 배당을 받는데 자회사들 시총,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총이 바뀌게 되고 그만큼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평가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제 10만원짜리 10%를 갖고 있으면 만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20만원 돼버리면 10%는 2만원이잖아요. 그럼 내 평가액은 2만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주사는 이런 지분법 손익에 따른 그 변화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자회사가 잘 가면 이 지분법 손익구조 요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 그게 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이제 득을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또 자회사가 다 좋을 땐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잘 되고 또 어쩐 데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데 있고 내려간 데 있고 하면 그 지분법 손익 계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자회사마다 또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되면 배당 줄죠. 배당 줄고 어렵죠. 잘 되면 또 안 되다가 잘 되면 배당금 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배주주 지분 총포괄이익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배당금 받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렌트비 받고 뭐 이런 것들이랑 다 그 있는데 이 관련 총포괄이익 쪽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게 계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딘 늘고 줄고 이러면 계산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주사는 정말로 매매하실 때 단순히 자회사가 잘 돼서 증권사가 좋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주사. 근데 대신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원익 쪽 지배구조부터 쭉 이제 매출 구조, 사업성 다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할 수 있었던 건데, 보다 보면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는 알짜배기가 누구구나.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이 그룹을 투자한다면요, 이 그룹을 투자할 때 어디가 알짜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되게 복잡하지만 뭐 또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주사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되게 어렵고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자료를 또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원익 그룹에 대한 거고, 이걸 좀 아셔야 또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도 또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원익홀딩스도 또 어쨌든 지주사예요. 원익홀딩스도 지주사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열심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또 네, 지금 한 요 정도 분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열심히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또 이제 원익홀딩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홀딩스는 종목 분석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도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걸 이제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갖고 밀린 그 영상들이, 그러니까 종목 분석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토요일도 어느새 이제 밤이 돼가네요. 네, 편안한 남은 시간 또 토요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 또 편안한 주말 되세요. 정말 이제 55분 네, 다 돼가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